흐르는 강물처럼. 프롤로그. 저수지 아래 시커먼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룻배에서 떨어져 나와 보풀처럼 가슬가슬하게 일어난 나무 조각들, 낚싯바늘이 닿지 않는 깊은 물속에서 미지의 삶을 유영하는 삐죽이 물고기, 보는 눈 하나 없는 곳에서 여자들처럼 낭창낭창 유연하게 춤추는 여자들처럼 흔들리는 물풀, 낮게 일렁이는 물결에 신발이 젖도록 저수지에 가까이 다가가보자. 거기 서서 달처럼 고요하고 낯선 세계에, 빛도 열도 소리도 닿지 않는 낯선 세계에 우리가 얼마나 가까이 맞닿아 있는지 상상해보자. 우리 집은 저수지 밑바닥에 있다. 농장도 마찬가지다. 온통 진흙으로 뒤덮여 무엇이 나룻배의 잔해이고 무엇이 농장의 잔해인지 더 이상 분간할 수 없는 상태로 물밑에 있다.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시간을 보냈던 응접실을, 한때 내 침실이었던 공간을 이제는 날렵한 송어가 휘젓고 다닌다. 외양간과 구유는 썩어간다. 엉킨 철조망은 녹슬어간다. 한때 비옥했던 땅은 무 위에 잠겨있다. 블루메사 저수지 건립을 두고 역사책에서는 아마 콜로라도 강의 지류를 끌어다 건조한 남서부로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과감하게 실행한 대형 프로젝트라고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세차게 흐르던 거니슨 강의 물길을 막아 호수로 만든 건 모두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는 이야기에는 조금도 선한 구석이 없다. 내가 태어난 골짜기와 골짜기 너머에 광활하게 우뚝 솟은 빅블루 야생지를 거니슨 강이 거품이 일도록 힘차게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강물에 무릎이 잠길 만큼 들어가서 한참을 서 있곤 했다. 매일 아침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며 분주한 농장과 목장에서 풍겨오는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깨어나던 시절의 아이올라를 기억한다. 메인스트리트 동력에서 떠오른 태양빛이 가장 먼저 윗동네를 가로지르고 기차길과 학교 운동장을 지나 아담한 교회의 벽에 하나뿐인 둥근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때리던 풍경을 기억한다. 그 시절 나는 9시 22분, 2시 5분, 5시 47분이면 어김없이 울리던 기차의 공허한 경적 소리로 시간을 가늠했다. 아이올라에는 내가 모르는 지름길이 없었고 내가 모르는 사람도 없었다. 우리 과수원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 옹이투성이인 늙은 복숭아 나무에서 가장 달콤한 복숭아가 열린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큼 아이올라의 슬픔을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 선한 의도가 아이올라 묘지를 언덕 높은 곳으로 옮겼다. 그곳에 안치된 우리 식구들의 묘비와 유해가 여전히 일치하길 바란다.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이리저리 구부러지고 뒤틀린 하얀 절제 울타리 너머에 있는 그 언덕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그러나 그곳을 제외한 아이올라 전 지역은 그 선한 의도 때문에 물속에 가라앉았다. 한때 강이었으나 지금은 저수지가 된 물밑에서 썩어가는 마을, 물속에서 조용히 잊힌 마을이 있다고 상상해보라. 불어난 물이 마을을 집어삼킬 때 이곳의 기쁨과 고통까지 모조리 앗아갔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할 것이다. 어린 시절의 풍경은 우리를 창조한다. 그 풍경이 내어주고 앗아간 모든 것은 이야기가 되어 우리 가슴에 남고 그렇게 우리라는 존재를 형성한다. 흐르는 강물처럼 일부 1948년에서 1955년 1장 1948년 참 볼품없는 남자였다. 적어도 첫눈엔 그랬다. 저기 그가 떼꾸게 전 엄지와 검지로 낡아빠진 빨간 야구 모자의 챙을 잡아당기며 내게 말을 걸었다. 여기가 여인숙으로 가는 길이 맞나요? 이게 다였다. 내가 노스로라 사거리에 다다를 무렵 메인스트리트 쪽으로 걸어오던 꾀재재한 이방인이 던진 평범한 질문 하나. 작업복과 양손이 석탄만큼 시커맸다. 기름때가 묻었거나 탄전에서 탄가루가 묻었나 보다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너무 까맸다. 양쪽 뺨도 얼룩져 있었다. 흐르는 땀방울 사이로 검게 그을린 피부가 번들거렸고 모자와 머리 틈새로 검은색 머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우리 집 남자들에게 내가 아침마다 만들어주던 포리지와 달걀 프라이만큼이나 평범한 가을날이었다. 집안일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유순한 가축들을 돌보고 서늘한 아침 바람을 맞으며 늦여름 끝물 복숭아를 두어 바구니쯤 따고 여느 날처럼 내 자전거 뒤에 삐딱한 수레를 연결해 배달을 나갔다가 점심을 차리러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도 특별히 눈에 띌 만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잔잔한 수면 아래에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듯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특별함이 숨어 있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길인데 웃기려고 한 말도 그의 관심을 끌려고 한 말도 아니었는데 남자가 하던 말을 멈추고 빙긋 웃는 걸 보니 내 대답이 재미있었던 모양이다. 낯선 남자가 그런 눈으로 날 바라보니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그게 되게 작은 동네라는 말이에요. 아무 남자에게나 웃음을 흘리거나 추파를 던지는 여자가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해두려고 서둘러 말을 바로잡았다. 이 이방인의 눈동자는 까마귀 날개만큼이나 새까맣게 빛나고 있었다. 이 남자와 눈을 마주친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눈에 담긴 다정함이다. 마치 상냥함이 넘쳐 흐르는 우물이 있을 것만 같은 눈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웃는 얼굴로 나를 잠시 쳐다본 뒤 다시 한번 모자챙을 잡아당겨 인사하고는 메인스트리트 끄트머리에 있는 던랩 여인숙을 향해 다시 걸어갔다. 조각조각 바스러져가는 이 보도 하나가 동네의 모든 곳으로 이어진다는 내 대답은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 길로 가다 보면 던랩 여인숙 말고도 부유한 사람들이 주로 가는 아이올라 호텔이 있고 호텔 뒤에는 선술집이 있다. 또 조니건스 주유소 겸 철물점, 우체국이 있고 늘 커피 냄새와 베이컨 냄새로 가득한 카페도 있다. 체프먼스 슈퍼마켓도 있는데 갖가지 식료품은 물론이고 조리식품 코너까지 따로 갖추었으며 무엇보다 온갖 잡담과 소문이 넘쳐나는 곳이었다. 보도를 따라 서쪽 끝으로 가면 내가 다녔던 학교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일요일이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앉아 예배드리던 교회가 나왔다. 흰 판자를 덧댄 교회 건물과 우리 학교 건물 사이에는 높은 깃대가 세워져 있었고 깃대 너머로는 마치 짤막한 문장 끝에 찍힌 온점처럼 메인스트리트가 갑작스럽게 산비탈 아래로 사라져 들어갔다. 그날 나는 저니건스 주유소 뒤편에 딸린 포커장으로 동생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다. 그러려면 이 낯선 남자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했지만 이 남자의 뒷공무니를 졸졸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었다. 모퉁이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손차양을 만들어 쏟아지는 오후 햇살을 가린 채 멀어져가는 남자를 지켜보았다. 남자의 걸음은 한없이 느긋하고 태평했다. 마치 다음 내딛는 발걸음이 유일한 목적지라는 듯. 남자의 옆구리에 붙은 두 팔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렸고 머리는 몸통보다 살짝 뒤에서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칙칙한 흰 티셔츠는 자급복의 멜빵끈 아래로 팽팽하게 들어가 있었다. 남자는 늘씬했고 연혈군처럼 어깨가 다부졌다. 마치 내 시선을 느끼기라도 한 듯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돌리더니 생긋 웃었다. 때 묻은 얼굴이 미소와 함께 환히 밝아졌다. 그를 지켜보고 있던 걸 들켜버린 나는 화들짝 놀란 나머지 숨이 턱 막혔다. 뜨거운 열기가 목을 간지리며 얼굴까지 올라왔다. 남자는 아까처럼 모자챙을 잡아당기고는 다시 돌아서서 앞으로 걸어갔다.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틀림없이 웃고 있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운명 같은 순간이었다. 그날 나는 그 길로 온 오스로라를 향해 뒤돌아 집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해도 됐다. 아빠와 오그 이모부에게 세스가 한 소리 듣든 말든 다 놀고 알아서 집에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메인스트리트에서 길이라도 건너가 이따금 다니는 자동차와 노랗게 물들어가는 미루나무를 사이에 두고 걸어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았고 그로써 세상의 모든 게 달라졌다. 대신 나는 천천히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그 다음 걸음을 내딛었다. 발을 들어 올리고 앞으로 내뻗고 바닥으로 내리겠다는 선택 하나하나가 왠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다. 끌림이란 게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준 사람은 없었다. 일찍이 어머니를 여인 탓에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내게 해줄 사람이 없었다. 설령 어머니가 살아계셨더라도 내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건 상상이 안 된다. 어머니는 정숙하고 품이 있으며 하느님과 그의 가르침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여성이었다.
내 기억 속 어머니는 우리 남매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심판의 날을 대비해 늘 올곧게 행동해야 한다고 입이 마르게 강조하면서 우리 남매를 매섭게 통제했다. 이따금 우리 남매 뒤에서 까만색 파리채를 들고 서 있을 때면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어머니가 기도를 마치고 일어설 때 뺨에 흐른 눈물을 서둘러 훔쳐낸 자국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가 아빠에게 입을 맞추거나 포옹하는 모습 같은 건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능하고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가정과 농장 살림을 꾸려나갔지만 둘 사이에 존재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일은 없었다. 그러니까 내게는 사랑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알아가는데 참고할 만한 지도가 없었던 것이다. 딱 한 번 예외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다. 내 12살 생일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거실에 앉아 땅거미 지는 가을 하늘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축축한 자갈이 깔린 진입로로 보안관 라일 아저씨의 기다란 자동차가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라일 아저씨는 마당에 있던 아빠를 향해 머뭇거리며 다가갔다. 입김으로 부해진 창문 너머로 아빠가 빗물 고인 진흙탕에 그대로 주저앉으며 무릎을 꿇는 모습이 보였다. 그때 나는 캐니언 시티로 복숭아 배달을 나간 뒤 한참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켈리머스 오빠, 비비언 이모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아빠도 마찬가지였다. 식구들이 돌아오지 않자 아빠는 저녁 내내 안절부절 못하며 애꿎은 낙엽만 긁어모았다. 원래는 퇴비가 되도록 겨우내 쌓아두던 낙엽이었다. 라일 아저씨의 말을 전해 들은 아빠가 뭔가에 짓눌리기라도 하듯 무너져 내렸을 때 나는 어린 나이였지만 엄청난 사실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건 아직 귀가하지 않은 식구들이 영영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 그리고 아빠가 어머니를 사랑했다는 것이었다. 부모님이 내 앞에서 애정 표현을 하거나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은 적이 없었지만 둘만의 고요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있었음을 나는 그때 깨달았다. 영원하기 어려운 두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날 얼마 뒤에 집안으로 들어와 우리 남매에게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던 아빠의 사무적인 눈빛을 보면서 나는 또 한 가지를 배웠다. 사랑은 오로지 두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 커지는 감정이며 두 사람 사이에서 애도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라는 걸. 부모님의 사랑은 감춰진 보물처럼 은밀한 시처럼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오로지 두 사람의 것이었다. 그것 말고는 사랑에 관해서 아는 게 없었다. 특히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끌림이란 게 무엇인지 다른 남자들에게는 눈길조차 가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에게는 거스를 수 없는 중력이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로지 그리움만 차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한날 한시에 콜로라도 작은 마을의 좁다란 보도를 걷고 있던 우리는 겨우 반 블록 정도 떨어져 있었다. 이 남자의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어떤 경험을 하며 살아왔든 우리 둘은 17년간 이 남자에게는 조금 더 길거나 짧을 수 있겠지만 서로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 둘의 삶이 어떤 이유에서든 교차하고 있었다. 노스로라와 메인 스트리트처럼 아주 뚜렷하게. 우리 둘 사이의 거리가 세 집에서 두 집으로, 두 집에서 한 집으로 좁아질수록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알고 보니 아까부터 그가 조금씩 속도를 늦추며 걷고 있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덩달아 속도를 늦췄다가는 내가 모르는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될 터였다. 그렇다고 이 속도로 계속 걷다가는 금세 그를 앞서게 될 게 뻔한데 그 다음엔 등에 꽂히는 그의 뜨거운 시선을 느끼며 걷는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 흐느적거리는 내 걸음걸이, 맨다리에 신은 낡은 가죽구두, 너무 오래전에 사서 작아질 대로 작아져 버린 낡은 젓갈색 원피스, 일요일 목욕 이후로 감지 않아 떡진 내 갈색 머리카락을 그가 눈치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결국 나는 속도를 늦추는 걸 택했다. 그러자 우리가 마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있기라도 한 것처럼 남자의 발걸음도 느려졌다. 한 번 더 속도를 늦춰보니 어김없이 남자도 속도를 늦췄다. 거의 움직이지 않는 정도였다. 그러다 남자가 그 자리에 멈춰버렸다. 할 일 없이 나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누가 메인 스트리트에 두 개의 바보 동상을 세워두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둘은 그렇게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래도 날 놀려주려고 멈춘 것 같았다. 두려움과 우유부단함, 처음 느끼는 들끓는 욕망에
정신이 없어서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 남자를 알게 된 건 겨우 몇 분 전이었다. 한 블록 전에 마주친 이 남자가 개울물 속 조약돌처럼 이미 내 안에서 나뒹굴고 있었다. 동네 의사 선생님의 아내인 통통한 버넷 아주머니가 뒤에서 걸어오는 소리도 보도바닥을 밀치는 유아차의 쇠바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나는 갑자기 내 옆에 나타난 버넷 아주머니와 아기를 보고 놀란 다람쥐처럼 겁을 집어먹었다. 버넷 아주머니는 뭔가 수상하다는 듯 싱긋 웃더니 무언의 질문을 던지듯 눈썹을 지켜올리며 날 불렀다. 어머, 톨이었구나. 나는 어찌어찌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했지만 아기의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 이름을 불러주지도 다정하게 손을 뻗어 흥크러진 금발을 쓰다듬어 주지도 못했다. 버넷 아주머니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남자가 한 걸음 살짝 옆으로 비껴났다. 아주머니는 그를 이상하다는 듯 아래 위를 훑어보았고 그가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며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자 옅은 미소로 응답했다. 아주머니는 마치 수수께끼를 풀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살짝 찌푸린 얼굴로 다시 나를 힐끗 쳐다보고는 이내 윗동네를 향해 뒤뚱뒤뚱 걸어갔다. 아닌 게 아니라 그 남자와 나는 정말이지 수수께끼 같은 상황에 있었다. 문제, 운명이 하나로 묶인 존재는 정답, 같은 줄에 매달린 두 개의 꼭두각시 인형. 빅토리아 양, 마침내 뒤를 돌아본 그가 나를 정면으로 마주보더니 아는 사람 부르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지금 날 따라오시는 건가? 놀라운 재치였다. 그러더니 그는 방금 그 재치 있는 농담이 내 입에서 나왔다고 착각한 사람처럼 활짝 웃었다. 분명 퉁명스러운 말투로 대꾸해야지 마음먹었는데 그럴 새도 없이 나는 1센트짜리 동전을 훔치다가 들킨 아이처럼 말을 더듬고 있었다. 아니야. 그는 까무잡잡한 두 팔로 팔짱을 끼고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자기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지 내 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순간적 우연인지 알 수가 없었다. 불편한 침묵을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애써 태어난 척 몸을 꼿꼿이 세우고 물었다.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어? 유심히 들었지. 무뚝뚝하지만 점잖은 말투였다. 빅토리아. 남자는 입안에서 구르다 나오는 발음이 재미있다는 듯 다시 한번 천천히 내 이름을 소리내 말했다. 여왕에게 어울릴 법한 이름이네. 넘치는 매력이 그의 지저분한 용모를 감추었다. 무관심한 척하려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래도 내 마음을 들킨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입도 뻥긋하기 전에 까만 눈동자로 먼저 같이 걷자고 청했고 그런 다음에야 입을 열었다. 같이 걸어갈래? 그러니까 여기로 와서. 그가 손가락으로 자기 옆구리를 가리켰다. 자연스럽게. 여전히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었다. 물론 그 옆에서 나란히 걷고 싶었지만 보는 눈이 신경 쓰였는지 사춘기라 그랬는지 어쨌든 망설여졌다. 어쩌면 그때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고맙지만 됐어. 그게 그러니까 내 이름도 모르고 윌이야. 내가 대답을 채 마치기도 전에 그가 내 말을 가로챘다. 윌슨 문. 그는 자기 이름이 내 귓가에 감돌도록 잠시 기다리고는 내 쪽으로 손을 뻗으며 다가왔다. 알게 되어 영광입니다. 빅토리아 양. 느닷없이 한껏 진지한 모습을 취하고 선 그는 내가 자기 앞으로 다가와 내민 손을 맞잡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망설이던 나는 무릎을 살짝 굽히며 고개를 숙이는 공주님 인사를 해버렸다. 그와 나 둘 중에 누가 더 놀랐을까? 아주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했던 이후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사였지만 그의 손을 만지기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생각나는 게 그뿐이었다. 공주님 인사를 하자마자 바보가 된 것 같았다. 당연히 그도 날 비웃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살짝 올라가 있던 그의 입꼬리가 이제는 귀에 걸릴 것처럼 활짝 올라가 있었다. 조롱하는 기색이 전혀 없는 환하고 밝은 미소였다. 그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들고 있던 손을 지저분한 작업복 주머니 속으로 밀어넣고 여전히 내 앞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는 그의 시선을 좇기 바빠 몰랐지만 윌슨 문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결코 서두르거나 초조해하는 법이 없었고 사람 사이에 생기는 긴 침묵을 수다로 채워야 할 어색한 그릇으로 여기지도 않았다. 그는 좀처럼 미래를 생각하는 일이 없었고 과거를 돌이키는 일은 그보다도 없었으며 후회도 아쉬움도 없이 오로지 현재의 순간만을 두 손에 소중히 담고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도 경탄하는 사람이었다.
메인스트리트에 목석처럼 서있던 그때는 그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지만 삶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 깃든 지혜를 나도 점점 배워나갔다. 그리고 그에게서 배운 지혜는 내게 가장 필요한 때가 찾아왔을 때 빛을 발했다. 결국 마음을 바꾸었다. 그렇게 10월의 어느 오후 더는 낯선 사람이 아닌 윌슨 문이라는 소년과 함께 나란히 메인스트리트를 걷기로 했다.